장하다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차로 몇 시간. 세계 그 누구도 쉽게 발들이지 않는 초민감 지대 한복판에 축구장 8개 크기의 금속 구조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려 4,400억 규모의 투자, 그리고 그 위에 찍힌 이름 하나, 대한민국. 기아 자동차.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 왜 하필 이곳입니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전 세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지역의 교역 흐름, 물류망의 압력, 주변국의 산업 파동이 비정상적인 폭등을 시작한 겁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분석가들의 한국 분석? 싹 다 실패! 하하!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무언가 시작됐다. 카자흐스탄에서 또 한 번 전 세계의 중심을 뒤흔들고 있는 한국, 그리고 기아 자동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400억.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연구실 오전 9시 17분. 경제 속보가 모니터 상단에 깜빡이며 떠올랐죠. 기아,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에 3억 1천만 달러 투자 확정. 연산 7만 대 규모 공장 완공. 카자흐스탄이라니요. 러시아 국경 바로 아래 끝없는 초원만 펼쳐진 그 땅에 축구장 8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연간 7만 대를 찍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겠죠. 왜 저기까지 가느냐고? 미쳤다고. 동료 연구원 토마스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코스타나이, 거기가 어딘지나 알아?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한국 사람들, 도대체 뭘 보고 저런 판단을 하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전혀 다른 것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늦은 밤 돌아오시던 아버지, 현관문을 열며 지친 미소를 짓던 그 표정. 그분이 평생 일한 곳이 바로 기아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산업 분석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업적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감정을 데이터에 섞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4,4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왜 한국에 감사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제 아버지 파벨 흐로말라가 기아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용접공이었습니다. 1세대 근로자였죠. 그 월급으로 저희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겁니다. 지금 이 연구실에 앉아 경제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도, 정부 의뢰를 받아 국가 산업을 논하는 것도 전부 그때 시작된 일이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아 공장이 오기 전 슬로바키아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1990년대 말 저희 마을 질리나 인근은 유럽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 중 하나였죠. 공장이란 공장은 전부 문을 닫았고 실업률은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체코로, 독일로, 오스트리아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감자밭을 일구거나 일용직을 전전했죠.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농장에서 짐을 옮기고 겨울엔 눈 치우는 일까지 하셨죠. 그래도 월말이면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감자 수프만 올리시면서도 웃으려 애쓰셨고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4년 봄, 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는 말없이 식탁에 앉으시더니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물었죠.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시다가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규직 계약서야. 오늘 한국 회사에 사인했다. 정규직. 그 단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저는 아버지 손에 들린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죠. 거기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아 모터스. 한국에서 온 자동차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맥주 한 박스를 사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건 축제나 다름없었죠. 아버지는 맥주잔을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일을 얘기해보자. 내일, 그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동시에 얼마나 빛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아 공장이 본격 가동된 건 그해 겨울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셨죠. 퇴근은 저녁 8시, 9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용접 불꽃에 그을린 손, 피곤에 충혈된 눈. 그래도 아버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렉, 이리 와봐. 저는 숙제하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 곁으로 갔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뭐가요? 한국 사람들 말이야.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마렉,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게 맞는 걸까? 새벽까지 일하고 다음날 또 웃으면서 출근한다. 우리보다 먼저 오고 우리보다 늦게 퇴근해. 그런데 지치지 않아. 아니, 지쳐도 멈추지 않아. 저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버지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우리한테도 손을 내밀고 같이 만들자고 해. 처음 보는 방식이야. 저는 그때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죠. 수수께끼 같은 한 줄.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까? 그 질문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기아 공장이 들어온 뒤 마을은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죠. 문 닫았던 빵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늘어났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죠. 친구 토마스의 아버지도 공장에 취직했고 옆집 아저씨도 건너편 할아버지도 하나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점점 커졌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학교가 증축됐으며 병원에 새 장비가 들어왔죠. 마을 전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죽어가던 심장에 다시 피가 도는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공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장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자전거를 멈추고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저기선 밤에도 일이 멈추지 않네. 14살 소년의 머릿속에 그날 하나의 공식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이 오면 뭔가가 달라진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논문 주제로 기아 공장을 택했습니다. 진리나 지역 고용 회복에 미친 외국인 제조기업의 영향. 제 고향 이야기를 데이터로 풀어낸 거죠.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자네 고향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유럽 전체의 이야기야. 그때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다는 걸. 아니, 유럽뿐이 아니었죠. 한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300억이라는 숫자가 다시 모니터에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하늘은 잿빛이었죠. 코스타나이, 카자흐스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한국이 또 공장을 세웠습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하겠죠. 왜 저런 곳에 투자하느냐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 슬로바키아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걸. 유럽의 병자, 투자 가치 없음, 회생 불가. 그때 한국만 달랐습니다. 한국만 우리를 받고 한국만 손을 내밀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낡은 기아 작업복이 접혀 있었죠. 기름때가 배어있는 소매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카자흐스탄이에요.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기아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까지 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단해.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줬어. 기계만 준 게 아니야. 방법을 줬어.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유럽의 병자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변했는지,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오늘 카자흐스탄 뉴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는 걸. 한국은 또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카자흐스탄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저는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죠. 폴더 이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Korea Model.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한국만 성공하는지, 아버지가 남기신 그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잠을 자는 걸까? 저는 이제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데이터로, 숫자로,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요. 여러분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뉴스를 본 다음 날, 저는 연구실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10년 넘게 모아온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슬로바키아 산업 붕괴 시대의 기록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꺼냈냐고요? 카자흐스탄을 이해하려면 먼저 슬로바키아를 다시 봐야 했거든요. 한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는지, 그 답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거기엔 제 어린 시절이 그대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실업률 20.1%, 제조업 생산량 전년 대비 34% 하락,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제로에 가까움, 청년 인구 유출 연간 4만 명, 숫자 하나하나가 제 기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던 때, 아버지가 일용직을 전전하시던 때, 어머니가 식탁에 감자 수프만 올리시던 때, 그게 전부 이 숫자들 안에 담겨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럽연합 경제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죠. 제목부터 가슴을 찔렀습니다. 슬로바키아, 유럽의 병자. 병자라니요? 우리나라를 병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보고서 내용은 더 참혹했죠. 산업 기반 붕괴, 기술 인력 부재, 도로 인프라 낙후, 투자 매력도 최하위권, 회생 가능성 희박.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슬로바키아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죠. 서류함 깊숙이 있던 또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원 시절 수집한 자료였죠. 1990년대 후반 슬로바키아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보낸 투자 유치 제안서와 그에 대한 답변들. 독일 폭스바겐. 검토 결과 슬로바키아는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 인프라 부족 및 숙련 노동력 확보 어려움. 프랑스 르노. 동유럽 진출 시 슬로바키아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 기반 취약. 일본 도요타. 유럽 생산 거점으로 슬로바키아를 검토했으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아 투자 보류. 전부 거절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이유였죠. 슬로바키아는 너무 위험하다. 투자할 가치가 없다. 거긴 안 된다. 저는 그 문서들을 읽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고. 유럽의 변두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14살 소년이 품었던 절망이 서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폴더를 펼치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다른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기아모터스 코리아, 슬로바키아 진리나 지역 투자 승인 요청서, 2004년 3월 15일. 저는 그 문서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전부 떠난 그 시점에 한국 기업이 투자 승인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그곳에 한국만 손을 들었던 거죠. 문서 아래쪽에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더군요. 아마 당시 담당 공무원이 적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니 진짜 오려나? 그 한 줄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 사람들도 믿지 않았던 거죠. 한국이 정말 올 거라고는. 왜냐하면 그때 한국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으니까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전쟁을 겪은 가난했던 나라. 그 정도가 우리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서류함에서 당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04년 봄 기아 공장 착공 소식이 처음 보도됐을 때의 기사들이었죠. 헤드라인부터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업, 슬로바키아에 도박을 걸다. 아시아 자동차 회사, 유럽 변두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 기아의 슬로바키아 투자에 회의적 시각. 기사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유럽 시장에 판다고요? 성공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더 노골적이었죠. 솔직히 무모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기업들도 포기한 곳이에요. 한국이 뭘 믿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안에 철수할 겁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14살 소년이었던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진짜 오긴 올까? 와도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아버지가 정규직 계약서를 들고 오셨을 때도 반신반의했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 한국 회사가 망하면 아버지는 또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한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렸죠.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기아와 슬로바키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투자 협정서였죠. 거기엔 단순한 공장 건설 계획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 및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행.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요? 현지 인력 양성이라고요? 다른 기업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거였습니다. 협정서 세부 조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기술 전문가들이 슬로바키아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육 실시, 용접, 도장, 조립 등 핵심 공정에 대한 실습 훈련 프로그램 운영, 현지 관리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과정 개설,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승진 체계 구축.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계를 다루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니야. 우리한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면서 그게 이거였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손을 잡고 가르친다는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던 겁니다. 한국은 그냥 공장을 세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키우러 온 거였죠. 문서 뒷장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파벨 흐로말라, 용접기술 교육 과정 수료. 2004년 7월,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이름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용접을 배웠다는 기록. 일용직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숙련 기술자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 거기 적혀 있었던 거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셨거든요. 한국 기술자가 내 손을 잡고 가르쳐줬다고.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손짓 발짓으로 했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가르쳐줬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아버지의 추억 담으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더군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다는 걸. 한국은 기계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키웠죠. 서류함 맨 아래에서 또 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건설 진행 보고서. 거기엔 공사 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일정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착공에서 완공까지 16개월. 16개월이라고요? 유럽에서 이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한국은 16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공장을 세우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보고서에는 공사 현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건설 현장, 그리고 사진 한 장에 적힌 캡션, 한국 본사 파견 인력, 주 7일 교대 근무 중.
주 7일이요. 쉬는 날 없이 일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아버지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까? 그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잠을 안 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품질 검사 결과가 있었죠. 초도 생산 불량률 2.9%.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9%라고요? 새로 지은 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차의 불량률이 3%가 안 된다고요? 비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의 다른 자동차 공장들 초도 불량률. 독일 A사 7.2%, 프랑스 B사 6.8%, 일본 C사 5.9%, 기아 슬로바키아 2.9%, 한국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가장 늦게 왔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품질은 가장 좋았던 거죠. 저는 책상에 털썩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무도 안 가려던 곳에 와서 가장 빨리 짓고 가장 좋은 품질을 만들어냈다. 이건 대체 뭘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다른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건 돈이 아니었다는 걸. 기술력도 아니었죠.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슬로바키아를 단순한 투자처로 본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로 본 거였어요. 다른 기업들은 슬로바키아를 보고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손해볼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안 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가능성을 봤습니다.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는지, 이 사람들과 함께 뭘 이룰 수 있는지. 서류들을 정리하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그때 이미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때 한국만 가능성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죠. 16개월 만에 공장을 세우고 2.9%의 불량률을 달성하고 수천 명에게 기술을 가르치면서 저는 서류함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죠. 20년 전 모두가 비웃었던 그 선택이 슬로바키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똑같은 일을 시작하고 있었죠. 코스타나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곳. 거기서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정규직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가겠죠. 누군가의 아들이 대학에 갈 꿈을 꾸게 되겠죠. 20년 전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카자흐스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제 슬로바키아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해야 했죠.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그 패턴을 찾아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이해하려면 먼저 슬로바키아의 기적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했거든요. 문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부활, 한국이 심은 첫 번째 씨앗.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으시던 그 얼굴. 정규직 계약서를 내밀며 이제 내일을 얘기하자고 하셨던 그 목소리. 아버지, 저는 이제 당신이 겪었던 일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지 숫자로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셨던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슬로바키아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건 카자흐스탄 뉴스를 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문을 잠그고 10년치 산업 데이터를 모니터 세대에 펼쳐놓았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기아 공장이 가동된 이후 슬로바키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커피를 3잔째 마시며 그래프를 만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왜냐하면 숫자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엑셀 수식에 오류가 있나 싶어서 3번, 4번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자동차 생산량 그래프였습니다. 2004년 기아 공장 가동 전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거의 바닥이었죠. 폭스바겐 브라티슬라바 공장이 있긴 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20만 대 수준이었어요. 유럽 자동차 산업 지도에서 슬로바키아는 점 하나 찍히지 않는 존재였죠. 그런데 기아가 들어온 뒤로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생산량 32만 대,
2006년 48만 대, 2007년 57만 대. 해마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리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슬로바키아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100만 대 돌파. 그것도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땠을까?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도 자동차 산업을 키우고 있었지만 슬로바키아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죠. 곡선의 기울기가 달랐습니다. 슬로바키아만 유독 가팔랐어요. 그러다 한 통계 테이블 앞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량 세계 순위. 1위 슬로바키아 198대.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세계 1위라고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슬로바키아가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작은 나라가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 1위라니요? 순위표를 더 내려봤습니다. 2위 체코 132대, 3위 독일 75대, 4위 한국 89대, 5위 일본 68대. 슬로바키아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2위와도 격차가 컸죠.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자동차 강국들을 모두 제치고 정상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어린 시절 감자밭이 전부였던 그 땅이 세계 1위라니. 아버지가 일용직을 전전하시던 그 나라가 독일과 일본을 넘어섰다니.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 체코로, 독일로 떠나던 그 슬로바키아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보니 모든 상승 곡선이 정확히 2004년에서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기아 공장 가동 시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었죠. 한국이 오기 전과 후 슬로바키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연구원 토마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렉, 점심 안 먹어? 벌써 2시야.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죠. 토마스, 이것 좀 봐. 슬로바키아가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야. 토마스가 제 옆으로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었죠. 진짜네. 독일보다 높아? 미쳤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곡선 봐. 전부 2004년에서 시작해. 토마스는 잠시 그래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아 공장, 한국이 들어온 해잖아. 그래. 한국이 오기 전엔 우리가 유럽의 병자였어. 근데 지금은 세계 1위야. 20년 만에. 토마스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나갔습니다. 점심 먹고 오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죠. 숫자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고용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었죠. 기아 공장 가동 전 진리나 지역 실업률 19.8%, 5명 중 1명이 실업자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암울한 분위기가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거리에 일 없이 서성이던 어른들, 술에 취해 낮부터 비틀거리던 아저씨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던 사람들, 그게 전부 이 19.8%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아 공장이 가동된 뒤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1년 후 16.2%, 3년 후 11.4%, 5년 후 6.2%, 10년 후 3.1%. 실업률이 3분의 1 토막난 겁니다. 그것도 유럽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평가받던 지역에서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우리 마을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문 닫았던 빵집이 다시 열리던 날,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환하게 웃으셨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새 가족이 이사 오던 날,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리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하던 때, 버스 노선이 늘어나고 새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에 최신 장비가 들어오던 때, 그게 전부 이 숫자들 안에 담겨 있었죠. 냉정한 통계가 제 어린 시절 기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가 산업 생산의 50%가 자동차, 전체 수출의 46%가 자동차, 슬로바키아 경제의 절반이 자동차 산업으로 재편된 겁니다. 농업 중심의 가난한 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품 목록에서 자동차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감자, 밀, 목재 같은 1차 산업 제품이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가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 경제 보고서를 추가로 찾아봤습니다. 경제개발부에서 작성한 기밀 문서였죠. 거기엔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는 단일 기업으로서 국가 GDP의 4% 이상을 창출하며 직간접 고용 효과는 30만 명에 달한다. 30만 명이요. 슬로바키아 전체 인구가 550만 명인데 한 기업이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직접 고용뿐 아니라 부품 협력업체, 물류회사, 식당, 상점,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국민 수라 명 중 한 명이 기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 말미에서 저는 한 문장을 발견하고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굵은 글씨로 강조된 문장이었죠.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할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 시스템은 심각한 마비를 겪을 수 있다. 마비라고요. 정부 공식 문서에서 마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한국이 떠나면 나라가 마비된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슬로바키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심장은 한국이 뛰게 하고 있다고.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없다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셨던 그 용접 라인이 밤새 불을 밝히던 그 기계들이 나라 전체의 심장이었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그냥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핵심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용접봉을 들 때마다 슬로바키아의 심장이 한 번씩 뛴 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기아 공장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키셨던 그 라인이 나라 전체의 심장이었다는 거 아셨어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알고 계셨다는 듯이. 숫자들을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한국만의 비밀이 뭘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현장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인터뷰 기록, 노동조합 회의록, 내부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이요. 정부 아카이브에서 찾은 것도 있고 학술 연구를 위해 수집된 것도 있었죠. 거기서 저는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용접공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2008년에 기록된 거였죠. 이름은 얀 코발치크. 아버지와 같은 라인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를 가르칠 때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죠. 독일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달랐어요. 실수하면 바로 해고였거든요. 욕도 많이 먹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옆에 와서 손을 잡고 다시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요.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는데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손짓 발짓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끝까지 가르쳐줬어요. 내가 이해할 때까지.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가르쳐준다. 아버지도 똑같은 표현을 쓰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손을 잡고 가르쳐준다고. 처음엔 그게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손을 잡았던 거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또 다른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마리아 두보바였죠. 독일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매뉴얼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두꺼운 책자를 주면서 이거 읽고 일하라고. 모르면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실수하면 그냥 해고됐고요. 그런데 한국 회사는 달랐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줬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게 전체 공정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볼트 하나 조이는 것도 왜 이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일이 재밌어졌어요. 내가 뭘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일하게 됐어요. 이 증언들을 읽으며 저는 한국식 기술 전수의 핵심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줬던 거예요.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시켰죠. 맥락을 알려줬어요. 전체 그림 안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단순 조립공이 아니라 숙련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술 교육 프로그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인사부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죠. 거기엔 놀라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기아 슬로바키아 기술 교육 이수자 7,847명, 기술 자격증 취득자 8,932명, 관리자 승진 인원 2,156명, 해외 연수 파견 인원 847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식 기술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자격증을 따고 관리자로 승진했죠. 심지어 800명 이상이 한국 본사로 연수를 다녀왔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문 기술자로, 현장 관리자로, 공장 책임자로 성장한 거죠. 제 아버지처럼요. 아버지도 그 숫자 안에 계셨습니다. 용접 기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나중엔 라인 책임자까지 되셨죠. 일용직 막노동꾼이었던 분이 기술자가 되고 리더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던 자격증이 떠올랐습니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셨었죠.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문득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기술력도 아니었죠. 사람을 키우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세우면서 동시에 그 공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기계와 사람을 함께 심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자기네 기술자를 데려와서 핵심 업무를 맡기고 현지인은 단순 노동만 시켰죠. 볼트 조이고 부품 나르고 청소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비슷했죠. 핵심 공정은 일본인들만 담당했어요. 현지 노동자는 평생 보조 역할에 머물렀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빈 공장 건물만 남았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떠나도 남는 걸 만들었어요. 사람이요? 기술을 가진 사람, 방법을 아는 사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한국이 만약 슬로바키아에서 철수한다 해도 1만 명이 넘는 숙련 기술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공장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게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썼던 보고서였죠. 슬로바키아 제조업 회생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26살의 저는 거기에 뭐라고 썼을까요? 회생 가능성 매우 낮음.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기간 내 산업 기반 재건 어려움. 외국 자본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투자 유인 요소 부족. 결론적으로 슬로바키아 제조업은 현 상태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슬로바키아는 회생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1위가 될 정도로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젊은 저는 데이터만 보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한국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볼펜을 들어 그 보고서 위에 굵게 적었습니다. 정정, 한국이 오면 회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옆에 날짜를 적었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날, 한국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날, 20년 전에 저에게 사과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미안하다, 젊은 말액. 너는 몰랐던 거야? 한국이 뭔지.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온종일 데이터와 씨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더군요. 점심도 안 먹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드디어 답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이 왜 성공하는가? 한국이 가는 곳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혼자 성공하려 하지 않았어요. 함께 성공하려 했죠. 현지 사람들을 키우고 기술을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간 곳에서는 한국이 떠난 뒤에도 성장이 계속됐던 거예요. 씨앗을 심고 간 거죠. 나무가 자라도록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 발견을 정리해야 했죠. 슬로바키아에서 찾은 한국의 패턴을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UAE.
한국이 간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검증해야 했죠. 만약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공식인 거니까요. 문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코리아 모델, 국가를 되살리는 공식.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까? 40년 전 아버지가 던지셨던 그 질문. 이제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죠.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기신 그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데이터로, 숫자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그래프 한 장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1위라는 숫자가 한국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는 그 증거를 들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이 만든 기적은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 나서야 합니다. 슬로바키아 데이터 분석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한국이 슬로바키아만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슬로바키아가 유일한 사례라면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공식이 되는 거예요. 한국만의 방식, 한국만의 모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검색창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해외 투자 성공 사례, 한국 제조업 신흥국 진출, 코리안 인베스트먼트 이머징 마켓, 영어와 슬로바키아어, 독일어를 섞어가며 자료를 찾았죠.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베트남, 삼성, 그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온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경제 백서를 다운로드해서 열어봤죠.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 20%라고요? 한 기업이 한 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진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타가 아니었어요. 베트남 정부 공식 통계였습니다.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어떤 나라였을까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습니다. 쌀 수출이 주력이었죠. 공업 기반은 거의 없었고 제조업이라고 해봐야 소규모 경공업이 전부였어요. 세계 경제 지도에서 베트남은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08년 삼성전자 박린 공장 설립, 2014년 타이응구엔 공장 추가, 2015년 호치민 가전 공장.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울 때마다 그 주변에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요.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협력업체들이 따라오고 물류회사가 들어오고 식당과 상점이 생기고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죠. 박린 지역은 삼성 공장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베트남 경제 분석 보고서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산업 구조를 재창조한 핵심 주체다. 재창조라니요? 그냥 투자가 아니라 재창조라고 표현한 겁니다. 농업 국가를 전자제품 생산 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는 뜻이죠. 저는 베트남 수출 품목 변화 그래프를 찾아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쌀, 커피, 섬유가 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전자제품이 1위로 치고 올라왔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베트남 수출 1위 품목입니다. 쌀 파는 나라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로 20년 만에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슬로바키아와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농업 중심의 가난한 나라에 한국 기업이 들어오고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하고 수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 주어만 다르고 문장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며 다른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 한국이 바꿔놓은 또 다른 나라가. 그때 UAE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저는 에너지 산업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UAE는 세계적인 산유국이죠.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습니까? 석유 팔아서 돈 벌면 되는데요. 하지만 UAE 정부는 미래를 봤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니까요. 그래서 원전을 짓기로 결정했죠. 문제는 누가 지을 것이냐였습니다. 원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 UAE는 입찰을 진행했고 2009년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당시 뉴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하더군요. 한국이요? 원전을요? 프랑스 아레바를 제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꺾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수출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동의 부자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우리는 가격만 본 게 아닙니다. 일정 준수 능력, 기술 이전 의지, 현지 인력 양성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인력 양성, 이 단어들이 또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봤던 그 단어들이요. 한국은 UAE에도 같은 약속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원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가르쳐 주겠다고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2012년 착공, 2020년 1호기 상업운전 시작.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공사 기간이었어요.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짓던 원전은 공사가 15년 넘게 지연됐죠. 그런데 한국은 8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UAE 정부 발표문을 보니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25%요. 나라 전체 전기의 4분의 1을 한국이 지은 원전에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석유 왕국이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나라로 바뀌는 거죠. UAE 정부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석유 이후의 미래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석유 이후의 미래라니요. 한국이 중동 산유국의 미래까지 설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죠. 국가 에너지 체질 자체를 바꿔놓은 거니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슬로바키아, 베트남, UAE 세 나라 모두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면 그 나라의 구조가 바뀐다. 산업이 바뀌고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가 열린다. 이건 패턴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공식이었어요. 흥분을 억누르며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더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발자취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 거라고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의류 수출 2위 국가죠. 저는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의류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홍수, 기근, 정치 불안.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갔어요. 대우, 영원무역 같은 회사들이 공장을 세웠죠. 중요한 건 한국이 그냥 공장만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을 가르쳤어요. 봉제 기술, 염색 기술, 품질 관리 방법. 한국 기술자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손을 잡고 가르쳤죠. 재봉틀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원단 재단하는 법, 품질 검사하는 법까지. 슬로바키아에서 아버지가 경험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방글라데시에서도 벌어졌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1980년대 초 수출액 거의 제로, 2000년대 초 50억 달러, 2020년대 350억 달러, 40년 만에 의류 수출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다음이에요. 인구 1억 7천만 명의 가난한 나라가 세계 패션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가 된 거죠. 물론 한국 기업들만의 공로는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 다른 나라 기업들의 투자도 있었죠. 하지만 씨앗을 심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능성을 보고, 처음으로 기술을 가르치고,
처음으로 길을 열어준 건 한국이었어요.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관련 논문에서 이런 표현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970년대에 전수한 기술과 노하우는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초석이 되었다. 초석이요. 기초를 놓았다는 뜻이죠. 한국이 4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지금 350억 달러짜리 나무로 자란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브라티슬라바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슬로바키아, 베트남, UAE, 방글라데시, 네 나라, 네 대륙, 유럽, 아시아, 중동, 남아시아.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역사를 가진 나라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간 뒤에 그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패턴을요. 슬로바키아, 기아 자동차, 농업국에서 자동차 생산 세계 1위로 인구 1000명당 198대, 베트남, 삼성전자, 쌀 수출국에서 스마트폰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20%, UAE, 바라카 원전, 석유 의존국에서 원자력 에너지 국가로 전력의 25%, 방글라데시, 한국 섬유 기업들, 최빈국에서 의류 수출 세계 2위로 연간 350억 달러. 네 줄을 쓰고 나서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공통점이 보였거든요. 첫째, 한국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갔다.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가치가 없다고 외면한 곳에 한국이 먼저 갔습니다. 둘째, 한국은 기술을 가르쳤다. 기계만 놓고 간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한국이 간 뒤에 그 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석유에서 원자력으로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넷째, 그 변화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한국이 떠난 뒤에도 성장이 계속됐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된 거죠. 저는 메모장 맨 아래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코리아 모델, 국가를 되살리는 공식,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하나 붙였죠. 아직 확신하기엔 이른 것 같았거든요. 4개의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없는 뭔가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아 공장 앞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저는 그 사진을 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경험하신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슬로바키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UAE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 손을 잡고 용접을 가르쳐 주었던 그 한국 기술자들, 그 사람들의 동료들이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득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렉,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게 맞는 걸까? 그때 저는 그 말이 노동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뜻이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신 건 노동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에 임하는 자세, 동료를 대하는 방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념, 그게 아버지 눈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잠을 안 자는 것처럼, 밥을 안 먹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했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자기만 잘하려 한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이 두 사람의 능력이 되고 두 사람의 능력이 10사람의 능력이 됐죠.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거든요. 카자흐스탄 보고서를 제대로 쓰려면 한국 모델의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야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베트남, UAE, 방글라데시 이 모든 사례를 하나로 연결하는 논리를 찾아야 했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코리아 글로벌 임팩트라고 지었죠. 거기에 지금까지 찾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산업 데이터, 베트남 경제 백서, UAE 에너지 보고서,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 논문. 파일이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한국의 발자취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문 너머로
브라티슬라바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한국 덕분에 켜져 있는 걸까요? 기아 공장 덕분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번 돈으로 켠 가게들, 그 가게에서 물건 사는 손님들, 슬로바키아 경제의 절반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 불빛의 절반도 어쩌면 한국 덕분인 거죠.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카자흐스탄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코스타나이 4,400억. 한국이 또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곳. 거기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20년 뒤 카자흐스탄도 슬로바키아처럼 바뀌어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간 곳에서는 뭔가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한국이니까요. 아버지, 저는 이제 당신이 평생 품으셨던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한국이 왜 특별한지, 저는 데이터로, 숫자로, 증거로 그걸 밝혀내겠습니다. 당신이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만져보셨던 그 한국의 힘을 저는 펜과 키보드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세계 1위라는 그래프 한 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 제가 믿고 있던 질서가 흔들렸죠.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더 큰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슬로바키아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한 나라씩 베트남과 UAE, 방글라데시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카자흐스탄 보고서 초안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연구소장님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신규 의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산업도시 회생 영향 분석. 우즈베키스탄이라고요. 저는 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 동유럽 개발협력부에서 의뢰한 건이었죠. 옛 소련권 국가들의 산업 회생 사례를 분석해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였어요. 동료 연구원 토마스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마렉, 우즈벡 건 봤어? 네가 맡으면 좋겠다는데. 왜 나야? 동유럽 산업 회생 전문가잖아? 슬로바키아 논문 쓴 사람이 누군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솔직히 우즈베키스탄은 제 관심 영역이 아니었어요. 중앙아시아는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닐까? 슬로바키아, 베트남, UAE, 방글라데시에 이어서 저는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타슈켄트가 왜 갑자기 회생 사례로 꼽힌 거야? 거기 무슨 일 있었어? 토마스가 어깨를 으쓱했죠. 나도 잘 모르겠어. 옛 소련 공업도시였는데 한동안 죽어 있다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더라. 뭔가 외국 투자가 들어온 모양이야. 외국 투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바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죠.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부 보고서를 다운로드해서 열었습니다. 영어와 러시아어가 섞인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는 국가 개요였죠. 인구 3,500만 명,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국가, 면화 생산 세계 5위, 천연가스 매장량 풍부, 전형적인 자원 의존형 경제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산업 현황 요약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현대모터 타슈켄트 어셈블리 플랜트, 현대자동차, 한국이었습니다. 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건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타슈켄트 외곽에 조립 공장을 세웠죠. 처음엔 소규모였습니다. 연간 생산량 몇천 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2015년 생산량 2만 대, 2018년 5만 대, 2022년 8만 대 돌파. 그래프가 슬로바키아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이 들어온 시점부터 우상향,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곡선. 저는 이제 이 패턴이 익숙했죠. 한국이 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량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고용 효과 부분을 찾아봤죠.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 전 타슈켄트 지역 실업률 24%, 가동 후 5년 실업률 18%, 실업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24%에서 11%로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던 곳이 10명 중 1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슬로바키아, 질리나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실업률 20%가 3%로 떨어졌죠. 한국이 가면 실업률이 줄어듭니다. 이건 이제 법칙처럼 느껴졌어요. 추가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타슈켄트 지역 경제 지표 변화, 제조업 신규 일자리 18천 개 증가, 도시 소비력 1.3배 상승, 소매업 매출 180% 증가, 신규 창업 기업 수 연간 40% 증가. 숫자 하나하나가 도시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소비를 하고, 소비가 늘면 가게가 생기고, 가게가 생기면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죽어있던 도시에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또 한국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 중앙아시아라는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하기 어렵죠. 이건 패턴입니다. 한국이 가면 도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봐야 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했죠.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보고서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우즈베키스탄 법인에서 작성한 내부 자료였어요. 거기엔 제가 찾던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파견 인원 연간 120명, 현지 직원 기술 교육 이수자 누적 8,500명, 기술 자격증 취득자 3,200명, 관리자 승진 인원 890명, 한국 본사 연수 파견 인원 340명. 숫자가 슬로바키아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자를 보내고 현지인을 가르치고 자격증을 따게 하고 승진시키고 한국까지 데려가서 연수를 시켰죠. 공장만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웠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인터뷰 자료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타슈켄트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이었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한 용접공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름은 아지즈 카리모프, 32살.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러시아 회사에서 일할 때는 우리가 뭘 모르면 혼났어요. 바보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옆에 와서 천천히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요. 말이 안 통할 때는 손짓으로, 그림으로, 몸으로 가르쳐줬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가르쳐준다. 포기하지 않는다. 슬로바키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현지인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 여성 노동자 딜로자 라히모바, 28살. 한국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면화밭에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허리 아프게 일해도 돈을 거의 못 벌었죠.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채용 공고가 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뽑혔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기계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줬어요. 지금 저는 품질 검사팀 부팀장입니다. 3년 만에요. 면화밭에서 공장 부팀장이 됐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읽고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화밭에서 일하던 여성이 3년 만에 품질 검사팀 부팀장이 됐다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에서는 가능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키우니까요.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주고 끝까지 가르치니까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일용직 막노동꾼이셨잖아요. 기아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감자밭에서, 건설 현장에서 눈 치우는 일까지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기아 공장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 라인 책임자가 되셨어요. 딜노자 라히모바의 이야기는 제 아버지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주어만 다르고 문장은 동일했죠.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타슈켄트 도시 변화에 관한 위성사진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 전과 후에 야간 조명 비교였죠. 2010년 사진에서
타슈켄트 외곽은 대부분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어요. 도시가 죽어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2020년 사진은 달랐습니다. 공장 주변으로 불빛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주거단지, 상업시설, 도로가 생겨났다는 뜻이죠. 위성사진 분석가의 코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방영 15km 내 야간 조명이 340% 증가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과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340%요. 불빛이 3배 이상 밝아졌다는 겁니다. 어둡던 곳에 빛이 들어온 거죠. 한국이 불을 켠 겁니다. 저는 타슈켄트 자료를 슬로바키아 자료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실업률 변화 그래프, 생산량 증가 그래프, 소득 상승 그래프, 두 나라의 그래프를 겹쳐놓으니까 거의 일치했어요. 기울기가 같았습니다. 곡선의 모양이 똑같았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사본이야. 슬로바키아의 복사본. 주어만 우즈베키스탄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한국은 슬로바키아에서 했던 일을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 같은 철학, 같은 결과.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한국에는 국가를 되살리는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지아. 실업률 20%에서 3%로. 우즈베키스탄. 현대. 실업률 24%에서 11%로. 두 나라 모두 한국 자동차 회사가 진출했고 두 나라 모두 실업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두 나라 모두 수천 명이 기술 자격증을 땄죠. 두 나라 모두 도시 불빛이 밝아졌고 두 나라 모두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든 같은 일을 합니다.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살립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코리아 모델.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경험하신 일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면화밭에서 일하던 여성이 공장 부팀장이 됐어요. 당신처럼요. 막노동꾼이 기술자가 됐어요. 당신처럼요. 한국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웃음이 지금 타슈켄트 어딘가에서도 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보고서를 쓸 준비가 됐습니다. 슬로바키아, 베트남, UAE, 방글라데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5개의 사례가 모였어요. 5개의 대륙에서 한국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6번째 사례, 카자흐스탄을 분석할 차례였죠. 코스타나이, 400억, 축구장 8개 규모, 연간 7만 대. 그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가니까요. 한국이 가면 도시가 살아납니다. 그게 한국이니까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한국이 심는 6번째 씨앗.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산업 분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하신 일, 딜로자 라히모바가 경험한 일, 그리고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누군가가 경험할 일,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였죠. 한국은 공장을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계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기적을 만듭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우즈베키스탄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베트남, UAE,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5개의 나라에서 한국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거대한 전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전차 옆면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 K2, 한국산 전차.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하고 있었죠.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 덕분입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속도로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뉴스가 끝날 때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서 한국 덕분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 봤죠. 그것도 유럽 국가의 장관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 출근하자마자 폴란드 방산 계약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보고서, 폴란드 국방부 발표문, 유럽 안보 분석 자료, 닥치는 대로 다운로드했죠. 그리고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폴란드 한국 방산 계약 규모,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0슈비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총 계약 규모 약 200억 달러. 200억 달러요. 한화로 25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죠. 폴란드가 왜 이렇게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사들였을까요? 자료를 더 읽어봤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었죠.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 나라였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벨라루스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언제 전쟁이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급히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죠. 유럽의 전통적인 무기 공급국들, 독일이나 프랑스에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3년에서 5년은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만 달랐습니다. 한국은 1년 안에 첫 번째 물량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슬로바키아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기아 공장 건설 기간 16개월. 유럽 평균 3년에서 4년인데 한국은 16개월 만에 해냈죠.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방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약 체결 후 1년도 안 돼서 첫 번째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죠. K9 자주포도 빠르게 인도됐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능한 거냐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었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다른 나라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계약 세부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익숙한 단어를 발견했죠.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 또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만 판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한 겁니다. 폴란드가 스스로 한국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요. K2 전차의 일부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서 폴란드 노동자들을 교육하기로 했죠. 슬로바키아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죠. 한국은 어디를 가든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물건만 팔지 않아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폴란드 방산 전문가의 분석 기사를 찾았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건 폴란드 방산 산업의 도약을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폴란드가 자체 방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패턴이 또 한 번 확인된 거죠. 한국은 단기적 이익만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계를 만들어요. 파트너를 키웁니다. 그래서 한국과 거래한 나라들은 한국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사례를 한 화면에 정리해 봤습니다. 슬로바키아, 기아 자동차, 농업국에서 자동차 생산 세계 1위로 인구 1000명당 198대,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 베트남,
삼성전자, 쌀 수출국에서 스마트폰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20%, 수십만 명 고용 창출, UA, 바라카 원전, 석유 의존국에서 원자력 에너지 국가로 전력의 25%, 석유 이후의 미래 설계, 방글라데시, 한국 섬유기업들, 최빈국에서 의류 수출 세계 2위로 연간 350억 달러, 기술 전수의 씨앗, 우즈베키스탄, 현대자동차, 실업률 24%에서 11%로 도시 야간 조명 340% 증가, 사람을 키우는 공장, 폴란드, 한국 방산, 유럽 최단기간 군사력 재건, 200억 달러 규모,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6개의 나라, 6개의 대륙, 자동차, 전자, 에너지, 섬유, 방산, 완전히 다른 산업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간 뒤에 그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멀리 기아 공장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셨던 그곳, 슬로바키아를 세계 1위로 만든 그곳,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산업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한국 덕분에 유럽의 병자에서 제조업 강국이 됐죠. 베트남은 농업국에서 첨단 제조국이 됐고요. UAE는 석유 의존국에서 미래 에너지 국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됐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재건이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한 한국 모델의 핵심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첫째, 한국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간다.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가치가 없다고 외면한 곳에 한국이 먼저 갑니다.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두 다른 기업들이 포기한 곳이었죠. 둘째, 한국은 기술을 가르친다. 기계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면서 끝까지 가르칩니다. 셋째, 한국은 속도가 다르다. 다른 나라들이 3년 걸리는 일을 1년 만에 해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가능하게 만들죠. 넷째, 한국은 함께 성장한다. 단기적 이익만 보지 않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과 거래한 나라들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 한국을 찾게 됩니다. 다섯째, 한국이 간 뒤에 그 나라의 구조가 바뀐다. 산업이 바뀌고 일자리가 생기고 도시가 살아나고 미래가 열립니다. 저는 노트 맨 아래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Korea Model, 국가를 되살리는 설계자. 그리고 그 옆에 보고서 제목 초안을 적었죠. 한국은 공장을 짓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국가의 심장을 되살리는 나라다. 펜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낡은 기아 작업복이 접혀 있었죠. 기름때가 배어있는 소매, 용접 불꽃에 그을린 자국, 땀에 젖었다, 마른 흔적. 아버지가 평생 입고 일하셨던 그 작업복. 저는 그 작업복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천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아버지의 천은 이미 사라졌지만 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이 천에 스며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한국인의 힘이 슬로바키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공장 노동자셨어요. 용접공이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진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그들은 혼자 성공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공하려고 일합니다. 자기만 잘 되려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잘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간 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아버지의 작업복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대로 쓰겠다고.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데이터와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아버지가 경험하신 일, 딜노자 라히모바가 경험한 일, 폴란드 군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세상에 알리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분석을 마무리할 차례였죠. 코스타나에 4,400억. 한국이 심고 있는 7번째 씨앗. 거기서도 같은 기적이 반복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코리아 모델, 국가를 되살리는 힘에 대한 분석 보고서, 그리고 부제를 적었죠. 슬로바키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한국이 바꿔놓은 세계의 지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까? 40년 전 그 질문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보고서로 완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증거로. 한국이 왜 특별한지,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당신이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만져보셨던 그 힘을 저는 펜과 키보드로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를 부활시키는 나라입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평생 몸으로 느끼셨던 그 진실을 저는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6개 나라의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드디어 본래 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1,400억. 이 모든 조사의 시작점이었던 그 뉴스 말입니다.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리고 지금 슬로바키아부터 폴란드까지 한국의 발자취를 추적한 뒤에 다시 카자흐스탄을 바라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카자흐스탄 관련 보고서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죠. 유라시아 경제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 카자흐스탄 정부 발표문, 기아 글로벌 투자 보고서까지 책상 위에 쌓아놓으니 벽돌 한 장 높이는 됐습니다. 동료 토마스가 지나가다 휘파람을 불었죠. 마렉, 카자흐스탄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자료가 많아? 한국이 있어. 토마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또 한국이야. 요즘 자네 한국 이야기만 하더라. 한국 이야기가 아니야. 세계가 바뀌고 있는 이야기지.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죠. 표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아 코스타나이, 중앙아시아 전략 거점 분석. 핵심 데이터가 첫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 4,400억 원, 미화로 약 3억 1천만 달러, 부지 면적 63만 제곱미터, 축구장 8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였죠. 연간 생산 능력 7만 대. 수출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인근 국가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코스타나이는 카자흐스탄 북부에 있는 도시예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00km 거리죠. 끝없는 초원이 펼쳐진 곳입니다.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구도 적은 곳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한국이 갔습니다. 4,400억을 들고요. 왜일까요? 다른 나라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한국은 봤던 걸까요? 슬로바키아 때도 그랬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한국만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은 항상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 분석이었죠.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2019년 기아 점유율 4.2%, 2020년 6.8%, 2021년 9.4%, 2022년 10.8%. 연간 판매량 25천 대 돌파. 3년 만에 점유율이 3배로 뛰었습니다. 그래프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저는 그 곡선을 보면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그래,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똑같은 모양의 곡선이었어요. 현지 언론 기사 스크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된 기사들이었죠. 번역문을 읽어봤습니다.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코스타나이 지역 주민들, 기아 공장에 거는 기대. 기아 공장 건설 현장, 24시간 불 꺼지지 않아. 마지막 기사 제목을 보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까? 40년 전 슬로바키아에서,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더 읽어봤습니다. 코스타나이 지역 주민 인터뷰가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새벽까지 일하더라고요. 우리는 퇴근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40년 전 슬로바키아에서 아버지가 느꼈던 것을 지금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고용효과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죠. 숫자가 슬로바키아나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할까?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기아 코스타나의 공장 고용 현황. 직접 고용 5,200명. 협력업체 포함 간접 고용 12,000명 이상. 건설 기간 중 일시 고용 8,000명. 코스타나의 지역 인구가 약 22만 명이에요. 그중 직간접적으로 1만 7,000명 이상이 기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역 인구의 8% 가까이가 한 기업 덕분에 일자리를 얻은 거죠.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 신규 상업시설 340개 개업, 식당, 상점, 서비스업 매출 160% 증가, 운송 및 물류업체 수 3배 증가, 지역 부동산 가격 45% 상승, 청년 인구 유출 감소, 오히려 유입 시작.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 시작.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코스타나이 같은 변두리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당연했어요. 더 큰 도시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아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젊은이들이 체코로, 독일로 떠났죠. 하지만 공장이 가동된 뒤로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고향에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 모두에서 한국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고 세 나라 모두에서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희망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이들이 고향에 남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발표문이었죠.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의 문서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굵은 글씨로 강조된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투자는 단순한 외국 자본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직접 인정한 거예요. 한국이 주는 건 돈만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기술이고 시스템이고 방법이라고. 슬로바키아 정부 문서에서 봤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경제가 마비된다. 카자흐스탄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문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술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기아 코스타나이 공장 기술 교육 계획, 한국 본사 기술자 연간 150명 파견, 현지 직원 기술 교육 목표 연간 2,000명, 품질 관리 자격증 취득 지원,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한국 본사 연수 기회 제공 또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가르친다. 슬로바키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은 어디를 가든 같은 일을 합니다. 기계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웁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첨부된 인터뷰 자료가 있었습니다. 기아 코스타나이 공장에서 일하는 카자흐스탄 노동자의 이야기였죠. 이름은 예르볼 사파로프, 29살. 저는 원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가축을 돌봤죠. 돈은 거의 못 벌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아 공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뽑혔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가르쳐줬습니다. 용접하는 법, 기계 다루는 법, 품질 검사하는 법. 지금 저는 조립라인 팀장입니다. 2년 만에요? 농장에서 공장 팀장이 됐습니다. 월급은 5배가 됐고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농장에서 공장 팀장. 2년 만에? 이건 우즈베키스탄 딜노자 라히모바의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면화밭에서 품질 검사팀 부팀장. 3년 만에. 그리고 제 아버지 이야기와도 똑같았죠. 일용직 막노동꾼에서 라인 책임자. 한국이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르볼 사파로프, 딜노야 라히모바, 파벨 흐로말라.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썼고 서로를 알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가난했고 미래가 없었고 한국을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공통분모가 세 사람의 운명을 같은 방향으로 바꿔놓았던 거예요. 저는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슬로바키아 데이터, 우즈베키스탄 데이터, 카자흐스탄 데이터. 세 나라의 그래프를 겹쳐놓으니 거의 일치했어요. 실업률 하락 곡선, 생산량 증가 곡선, 소득 상승 곡선. 숫자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면 벌어지는 일. 첫째, 실업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슬로바키아 20%에서 3%, 우즈베키스탄 24%에서 21%. 카자흐스탄 데이터는 아직 초기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둘째, 청년들이 돌아온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다른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유입된다.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 전체가 살아난다.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식당이 생기고 상점이 생기고 서비스업이 살아난다. 선순환이 시작된다. 넷째,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다. 농부가 기술자가 되고 막노동꾼이 팀장이 된다. 한국은 사람을 키우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가 한국을 인정한다. 슬로바키아는 마비라고 했고 카자흐스탄은 업그레이드라고 했다. 둘 다 같은 뜻이다. 한국은 국가의 체질을 바꾼다. 노트 맨 아래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건 공식이다. 한국식 공식, 코리아 모델.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하는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아버지 사진을 꺼냈죠. 기아 공장 앞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한국인의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앙아시아의 한 도시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코스타나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정규직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대학에 갈 꿈을 꾸기 시작했을 거예요. 당신이 40년 전에 경험하신 일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코스타나이 어딘가에서도 피어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슬로바키아, 베트남, UAE,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그리고 카자흐스탄. 7개의 나라에서 한국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어요.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코리아 모델, 국가를 되살리는 공식. 부제를 적었죠. 슬로바키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한국이 증명한 산업회생의 방정식.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한국이 특별한지 데이터와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아버지가 평생 품으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한국은 공장을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를 되살리는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2주가 더 걸렸습니다. 슬로바키아부터 카자흐스탄까지 7개 나라의 데이터를 하나로 엮는 작업이었죠. 낮에는 연구소 업무를 보고 밤에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소파에서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아내 마르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렉,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조금만 더. 이번 보고서는 꼭 제대로 써야 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산업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지? 아버지가 평생 기아 공장에서 일하셨잖아?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아버지한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어.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있어. 나는 그걸 기록하고 싶어. 세상에 알리고 싶어. 마르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건강은 챙겨.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죠.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종합하는 작업이었어요. 7개의 나라의 자료를 한 화면에 띄워놓고 공통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기술 전수. 한국은 어디를 가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놓고 조립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전체 공정에서 이 작업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설명해줬죠. 슬로바키아에서 아버지가 경험하셨던 것, 우즈베키스탄에서 딜로자 라히모바가 경험한 것, 카자흐스탄에서 예르볼 사파로프가 경험하고 있는 것, 전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가르친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해할 때까지. 이게 한국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현지 인력 양성. 한국은 자기네 사람만 데려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인을 뽑아서 교육하고 자격증을 따게 하고 승진시켰죠. 슬로바키아에서 1만 2천 명이 기술 교육을 받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8,5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연간 2천 명씩 교육할 계획이었죠. 한국은 사람을 키웠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요? 그래서 한국이 떠나도 그 나라에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씨앗이 남은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만들고 그렇게 숲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 제조 생태계 이식. 한국은 공장 하나만 덜렁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품 협력업체, 물류회사, 서비스 업체까지 함께 데려왔죠. 하나의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 주변에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식당이 열리고 상점이 열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들어왔죠. 공장 하나가 도시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슬로바키아 질리나가 그랬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가 그랬고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가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 고용 폭발. 한국이 가면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슬로바키아 20%에서 3%, 우즈베키스탄 24%에서 18%. 숫자는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소비가 늘고 또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한국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국가 경제 체질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 간 뒤에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슬로바키아는 농업국에서 자동차 생산 세계 1위가 됐죠. 베트남은 쌀 수출국에서 스마트폰 수출국이 됐고요. UAE는 석유 의존국에서 원자력 에너지 국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 준 거였습니다. 체질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한국과 거래한 나라들은 한국이 떠난 뒤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의 엔진을 갖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 5가지 공통점을 보고서에 정리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리아 모델. 이건 우연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의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든 같은 방식으로 일했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기술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고 생태계를 이식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체질을 바꾸는 것. 이게 한국의 공식이었습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국가를 되살리는 나라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거창한 표현일까요? 하지만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7개 나라, 7개 대륙, 완전히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곳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결론을 마저 썼습니다. 한국의 투자는 단순한 자본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생태계의 이식이며 기술의 전수이며 인재의 양성이며 국가 경제 체질의 재설계다. 한국이 가는 곳에서는 공장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미래가 열린다. 이것이 코리아 모델이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죠.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는 완벽했고 분석도 탄탄했고 결론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며 하셨던 말씀.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게 맞는 걸까? 40년 전 그 질문이 이 모든 조사의 시작점이었죠.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뭘 보셨던 걸까요? 한국인들의 노동시간? 그들의 체력?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보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건 태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에 임하는 자세, 동료를 대하는 방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념. 그게 아버지 눈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키웠죠. 자기만 잘하려 한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잘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용접을 가르쳐준 그 한국 기술자는 자기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술자로 만들어준 거였죠.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것. 그래서 한국이 간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능력이 두 사람의 능력이 되고 두 사람의 능력이 10사람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학술 보고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형식이었지만 이건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한때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 중 하나였죠.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어머니는 감자숲으로 가족을 먹이셨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우리 집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국이 왔습니다. 기아 공장이 들어오고 아버지가 정규직이 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맥주 한 박스를 사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도 내일을 얘기해보자. 저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를 처음 배운 날이었죠. 아버지는 종종 한국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까? 밥은 먹는 걸까? 저는 그때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건 노동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동료를 키우는 태도,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슬로바키아뿐 아니라 베트남, UAE,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카자흐스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7개 나라에서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죠. 한국이 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산업이 바뀌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방식입니다. 코리아 모델입니다. 저는 한국에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빚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가 한국에 빚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이 빚이 있고 카자흐스탄이 빚이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살아난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빚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 빚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데이터와 증거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산업 분석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기신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를 되살리는 나라입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저장 완료 메시지가 떴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어요. 2주간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향 진리나로 향했습니다. 기아 공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일하셨던 그곳을요. 차를 몰고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공장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철문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처음 이 문을 들어서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철문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아버지의 처는 이미 사라졌지만 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이곳에 세우며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평생 품으셨던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데이터로, 숫자로, 증거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원에서 불어오는 슬로바키아의 바람이었죠.
그 바람이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한국은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마을에도, 슬로바키아와 우즈베키스탄에도,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도 생명을 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숫자로, 그래프로, 기록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방식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한국이 심은 불빛은 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를 되살리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그걸 4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제야 따라잡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공장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 불빛은 제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공장에서 첫 번째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를 국가 산업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한국이 또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코스타나이의 어느 아버지가 오늘 정규직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가족에게 말했겠죠. 이제 우리도 내일을 얘기해보자. 한국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한 나라씩. 그게 한국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